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아침 뉴스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10시로 지정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 검찰에 이어 공조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사실상 조사 거부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틀 연속 기자들을 만나 성탄절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비공개로 조사받는 것보다 공개된 탄핵법정에 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입장이 정리되고 공론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형태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고 이후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조본의 소환 통보는 송달조차 안 됐는데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조사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은 구속되고 국무위원들도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는 해를 넘겨서야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방침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또 정해진 방침은 없지만 긴급하고 엄중한 사안인 걸 고려해 이후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은 어제 기자브리핑에서 내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내용은 기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핵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절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거로 보입니다. 애초 헌재는 어제까지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 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헌재는 어제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문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헌재 측은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탄핵 심판 절차가 다가오자 윤 대통령 측은 너무 성급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어땠을까요?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금요일 탄핵 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시작하겠다고 알리자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변호인 구성해서 변호인들하고 지금 대통령이 다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건 너무 성급하다는 건데 과거 두 차례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어땠을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 기일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가결 18일 뒤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안이 통과되고 12일 뒤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비교적 혐의가 단순한 윤 대통령과 달리 9건에 달하는 헌법, 법률 위배 행위로 탄핵 소추된 상태였습니다. 서류 송달에 걸린 시간도 비교해 봤습니다.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노 전 대통령이 가결 하루 뒤, 박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바로 송달받은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은 열흘 가까이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송달 간주로 처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맞느냐며 출석 요구서도 연달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는 검찰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수수 등이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란 점이 다릅니다.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하나씩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대응이 어떤 선례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탄핵 심판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안을 올린 국회. 어떤 얼굴들이 양측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게 될까요? 국회가 일찌감치 17명 규모의 대리인단을 꾸린 가운데 대통령은 아직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지 닷새 만에 국회는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직접 심리와 선고에 참여한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였던 이광범 변호사가 공동 대표입니다. 대리인단은 내란이라는 사안 자체가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하고 그러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긴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은 검사 출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역시 검사 출신 선배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곽근 전 고검장이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합류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은 아닙니다. 대통령 측은 구인단은 아니라면서 신중하게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권한 정지 상태 속에서 팀을 짜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너 지금 왜 이렇게 변호인 구성이 이렇게 3일 만에 안 돼?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리인단이 꾸려지지 않아 출발부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햄버거 회동을 주도하며 내란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으로 길게는 20일 동안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자필 수첩 내용의 진위를 가려내고 윤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한 명이 유치장에서 걸어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5일 긴급 체포된 뒤 열흘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노 전 사령관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차량에 올랐습니다. 계엄 후에 어떤 역할 하셨나요? 밀지 마세요. 계엄 해제 후에 2차 계엄 모의하셨나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회동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비공식 조직인 수사 2단을 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에서는 수거 대상, 처리, 사살 같은 표현과 국회 봉쇄,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등 구체적으로 계엄을 계획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윗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마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첩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벌이게 되는데 과연 노 전 사령관이 계엄 계획과 실행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 김 전 장관을 넘어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주변인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햄버거 회동에서 논의한 수사 2단,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기로 했던 93회 2기갑 여단장 등을 입건했습니다.
특히 탱크 부대의 지휘관인 구 여단장이 계엄 당시에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계엄 세력이 전차 부대까지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지난 3일 2차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93회 이기갑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획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판교에 있는 정보사 100여 단에 머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구 여단장이 지휘하는 이기갑 여단은 전차 부대 중에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기 파주에 위치해 12.12 군사 반란 당시 반란군으로 서울에 진격해 정부기관을 장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비상계엄 때도 구 여단장이 지휘하는 전차 부대를 동원하려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다만 국방부는 실제 부대의 전차 이동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1차 햄버거 회동 참석자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대령을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전현직 군인들을 모두 피해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판교 정보사 부대에 대기하며 선관위 장악 임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정보사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도 공수처에 넘기며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인 10여 명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관에도 출동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회는 계엄군이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던 게 아니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군 해명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담벼락을 끼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군인들. 비상계엄 당시 서울 한남동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된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공관 CCTV에 포착된 시간은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 4일 새벽 1시 42분. 새벽 1시쯤 국회에 해제 결의안 통과로 비상계엄 효력이 사라진 지 40여 분이나 지난 뒤에도 이들은 공관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관 정문에 집결한 군 10여 명은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 서는 등 주변을 감시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어 새벽 4시 반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된 지 15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철수했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행적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계엄군의 국회의장 체포 의혹 등에 국방부의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군인들의 소속과 지휘 계통, 무장 수준도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계엄군 의장 공관 투입 의혹에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경계 강화를 위해 비무장 장병을 배치했고 이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에겐 오 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온다면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실무자가 경찰에 이재명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를 알렸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방첩사와 통화한 관련자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인에 대한 체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방첩사에 지원한 형사 인력은 단순한 길 안내를 위한 거였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선관위에 투입됐던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 이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이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곧 선관위로 가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통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관련 진술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앞서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입장문을 내고 여 사령관과 정 처장을 포함한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방첩사가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또 검찰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인데 검찰 역시 경찰의 체포조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싸고 검경 사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법률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포고령 내용도 전혀 알지 못했고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게 박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박 장관은 또 오히려 계엄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유사 특검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한 대행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가 막판 보류로 급선회했습니다. 한 대행이 국회 축천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여부까지 지켜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정경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의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며 여야 타협을 요구한 한덕수 권한대행 발언 뒤 민주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내란 수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 대행이 최후 통첩 시한을 무시한 만큼 더는 탄핵 추진에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 채택했습니다. 다만 탄핵안 발의 직전 우선은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는데 헌법재판관을 최종 임명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부재할 경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 행태가 조폭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속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게 자명하다며 즉시 탄핵 추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주의인 만큼 국무총리 탄핵 가결 기준인 과반 찬성으로 성립할 수 없고 200명 찬성이 기준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의 최종 목적은 한 대행이나 윤 대통령 부부가 아닌 사실상 보수 진영 전체라고 판단하며 제2요구 건의도 시사했습니다. 제2요구를 행사하든지 말든지 그것만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형식은 대화하자라고 주장해놓고 실질 속셈은 그게 아니고. 한덕수 대행 탄핵엔 가결 정족수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준인 찬성 200명이냐 아니면 국무위원 기준인 150명이냐 여야 공방이 거센데 이 또한 전국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께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영세 의원을 보고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비대위가 국정 안정과 당 화합,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즉시 투입한 전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영세 의원은 수도권 5선 국회의원의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정 간 호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직무를 다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에 상임전국위원회, 오는 30일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확정할 거로 보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인데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게 될 권영세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은 무난히 넘을 전망인데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인 만큼 권한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를 하루빨리 구인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맡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탄핵 소추를 하고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것, 임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에게 각종 쟁점 법안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라고 촉구했다는 점에서 권한대행 권한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현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소 유리하게 이끌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새롭게 당권을 쥐고 여야정 국정협의체에도 참여하게 될 권영세 의원의 선택이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 안정과 함께 쇄신을 강조하기도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 충격에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 이후 최악으로 조사됐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록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놀란 시민들은 연말에 잡혔던 회식이나 여행 일정을 부랴부랴 취소하기 바빴고 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대관 예약으로 지금 12월이 지금 예약이 잡혀 있는데 이제 계엄령 이후로 다음 날부터 이제 예약이 많이 취소가 돼서 40명, 50명 정도 되는 예약들이 취소가 돼서 영업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1년 중에 크리스마스나 연말을 보고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올 같은 데는 이거 계엄령인지 뭔지 때문에 절단이 나버렸어요. 솔직히 올해는 그냥 완전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적자라고.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인 17일까지 8일간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비심리 위축은 심각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월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집계돼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에 18.3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행비와 외식비, 내구재 소비 등이 감소하면서 소비 지출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 등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개별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 심리가 급감했으며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시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는 조금 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 금융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독립적 정치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엄 충격이 컸지만 과거에도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약적이었다며 순대외 금융 자산과 외환 보유액 규모로 봤을 때 금융시장 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관홍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 최근 한국 상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전망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김 차관이 현지 시간 23일 오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빅터 차 한국 석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의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참석자들이 최근 한국의 상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책 전망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전국 때문에 어수선한 연말이지만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쿠키를 굽고 도심 속 장터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고르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용량에 맞게 재료를 섞어 거품기로 치대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강과 녹색 색소를 입힌 반죽을 조물조물 만지면 눈사람 모양의 쿠키가 완성됩니다. 오븐에 굽기까지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과정이 생각만큼 쉽진 않지만 평소 챙기지 못한 조카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면 뿌듯합니다. 정성 차이 아닐까요? 작은 걸 해줘도 이게 어린 조카들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만들어줬다고 하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만족하는데 조카들도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서울 잠실 한복판에는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그대로 가져온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통 빨강색인 상점 앞에서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트리에 다는 장식품이나 수제 오르골도 찬찬히 뜯어봅니다. 장거리 나들이에도 엄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맞이에 어린아이처럼 들뜨고 설렙니다. 저희 집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꾸밀 건데 거기에 달 오너먼트 장식들 이런 거 좀 사러 왔고 이제 같이 요리를 해 먹는데 거기에 맞는 예쁜 접시들 이런 거 보러 왔어요. 지난해 24만 명이 다녀간 이 장터는 올해는 40개가 넘는 상점들이 들어섰고 다양한 유럽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일단 2030이 좋아하는 포토존도 있지만 이제 다른 4050 분들도 오셔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실내 취식 공간이라든지 고물가와 탄핵 전국 탓에 여느 때보다 위축된 연말연시.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각자의 방식대로 크리스마스를 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들, 바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른바 포토스팟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화려하고 예쁜 곳을 찾는 심리에는 불황에 따른 불안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쇼핑몰. 전고가 수놓은 대형 트리를 찾은 사람들은
이른바 인생사진을 남기기 위해 미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이쁘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저희 아이가 크리스마스 트리랑 사진 찍고 싶다고 해서요. 좀 더 사진 곳곳 돌아다니면서 찍을 계획이고 또 매장들 돌아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이처럼 사진 명소로 알려지게 되면 실제 매장 방문객도 늘어납니다. 백화점 3사는 지난해 성탄장식 포토스팟을 선보인 뒤 방문객 수가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광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호텔도 로비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높이만 10m에 이릅니다. 韓国のクリスマスどんなのかなと思って旅行しに来ました. 그런데 이처럼 화려한 장소를 찾는 심리 이면에는 경기 불황 등이 부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황일수록 상쾌한 색상을 통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심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심리가 많기 때문에 화려한 조명과 또 밝은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풀리고 또 소비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는 트리와 장식은 현실의 불안에 대한 답답한 심리의 반증입니다. 내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과 사진을 찍으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평소처럼 보내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의 중심이 동쪽으로 빠지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져 오늘 아침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다소 맑겠지만 밤부터는 중서부 지역에 1cm 안팎의 눈 날림이,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눈의 양이 많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념하는 화려한 조명 축제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전쟁과 테러 속에 한편으로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을 배경으로 콩코르드 광장까지 이어지는 2km 남짓 샹젤리제가 황금색 조명으로 빛이 납니다. 이탈리아 로마도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었고 성탄 축제가 한창인 영국 런던에는 밤마다 별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 리젠트가는 런던의 크리스마스 야경 명소로 꼽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천사 조명을 보기 위해 해마다 영국민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도 연일 북적거리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들떴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한 분위기도 일부 감지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선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경제 회복이 여러 국가들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With the war also, and it's difficult to enjoy Christmas time with my parents, with the family, because we are very sad and worried. See, the economy is a fluctuating thing constantly, so I see life much as it's always been, forever. And I come along and try and enjoy myself as all these people are here. This might be an escapism, but to me, it's life. 독일에서는 지난 20일 발생한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테러 이후 경계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희생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m zu zeigen, wie es uns betrifft. Ja, ein Zeichen setzen. 올해도 여러 사회적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 성탄을 맞은 유럽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탄 연휴를 보내며 더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번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뉴욕은 주요 명소가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들뜬 분위기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며 연말과 연초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을 뜻하는 산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명소인 록펠러 센터. 23m 높이의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 위에 유명 주얼리 브랜드가 만든 408kg 무게의 1억 원짜리 크리스탈 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을 비롯해 구름대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아 세계가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기를 기원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world to come in peace, a big society to come together and be in peace for Christmas. Actually, I wish all people all around the world happiness and health and everything good for their family and all their country. Yeah.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하며 연말과 연초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을 뜻하는 산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지난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산타 랠리가 나타나는 비율은 무려 75%에 달합니다. 지난주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으로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새해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연말 보너스로 인한 소비 증가와 투자 심리 개선이 이뤄진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소비 호조를 토대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던 만큼 새해에는 미국 소비자들은 좀 더 나아진 경제 상황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국 곳곳에서는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우회전 차에 고교생 1명이 숨졌고 대구에서는 6중 추돌로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흰색 SUV가 앞범퍼가 박살이 난 채 보도블록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학생들이 한창 등교하던 아침 8시 40분쯤. 우회전하던 중 보행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고교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인도로 돌진해 다른 고교생 2명을 친 뒤 가로수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건널목에 있던 고교생이 숨지고 다른 2명도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우회전 당시 학생을 보지 못했고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차 뒷부분이 찌그러져 사실상 절반이 됐고 다른 차는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대구 신서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SUV가 신호를 기다리던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앞서 있던 차량 넉 대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비롯해 7명이 크고 작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시간 뒤쯤에는 전주 효자동에서 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엔 운전기사와 승객을 포함해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페달이 갑자기 딱딱해지며 제대로 밟히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혜재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 소원이 기각됨에 따라 권 씨가 원하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현지 시간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을 반대해온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지난 10월 19일 권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습니다. 권 씨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다음 달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에 이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언급하자 관련국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닐 것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정유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극해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한반도 9배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국토 대부분이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리상으로는 북미 대륙에 속하지만
현재 덴마크 자치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히터류가 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원보고로 재조명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 22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 주재 대사를 지명하면서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언급해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세계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 소유와 지배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다시 밝힌 겁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건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트루먼 전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는 첫 임기였던 2019년 이후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일기 행정부에 이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린란드 무테 에게데 총리는 SNS를 통해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고 절대 팔지도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국가안보와 상업적인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린란드를 편입할 경우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어 부동산 업자 출신의 본능이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 최대 군사력을 바탕으로 팽창주의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의 과도한 통행료를 이유로 반환을 언급해 파나마 정부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If the principles, both moral and legal, of this magnanimous gesture of giving are not followed, then we will demand that the Panama Canal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앞서 트럼프는 캐나다를 겨냥해서도 25% 고율 관세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의 시운 한 번째 추가되면 어떠냐는 선을 넘는 발언으로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외교 분쟁으로 커질 수 있는 사안들로 취임을 한 달 앞둔 트럼프의 돌발 행보에 관련국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핵전쟁 위협이 커지면서 유럽에서는 냉전 시대에 지어진 낡은 핵 대피소를 현대화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산층을 겨냥한 개인용 핵 벙커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핵전쟁 대비 지하 벙커입니다. 방사능과 낙진을 피하고 취사시설까지 갖춰 몇 달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부호나 재난에 대비하는 프레퍼족의 전유물이었던 지하 벙커가 최근 중산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겹친 불안한 정세에 핵전쟁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Most people surveyed believe that there will be a World War III one day and it will be very catastrophic and that these shelters will have great value at that time. 테러와 내전의 위협까지 더해져 미국의 대피소 건설 시장은 2030년까지 1억 7천만 달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사용 문턱을 낮추면서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냉전 시대 만들어졌던 낡은 핵 대피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공격 양상이 달라져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Die Vorwarnzeit ist so kurz geworden, dass sie nicht mehr einen Bunker aufsuchen können mit Familie oder mit entsprechenden Gegenständen. Und damit werden auch Bunker obsolet. Und wenn Sie dann hinzunehmen, dass die Wirkweise eines atomaren Sprengkopfs deutlich größer ist als in Hiroshima bzw. Nagasaki.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던 핵 벙커와 대피소를 되살려낸 핵전쟁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혜가 절실합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로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도 있지만 정반대의 사업장도 있습니다.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장인데요. 건설업계 1, 2위인 두 회사가 자존심을 걸고 파격적인 조건을 쏟아내며 희대의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구 보광동 일대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한남 4구역.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맞대결 구도가 된 뒤 파격 제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보다 낮은 입찰가를 써냈는데 삼성물산은 조합은 가구 100% 한강 조망권 확보, 착공 전까지 공사비 인상분 314억 자사 부담, LTV의 150% 이주비 대출, 조합은 분담금 최대 4년 유예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삼성보다 840억 원 낮은 공사비와 8개월 짧은 공기, 낮은 금리의 사업비 조달, 아파트와 상가 미분양 시 100% 매수, 2.7m의 높은 층고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삼성은 최근 대치동 유명 학원들과 강남 헬스케어 브랜드로부터 입점 의향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현대건설은 분양 수익 극대화 등을 담은 5대 확약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가 이렇게 혈전을 벌이는 건 좋은 사업성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 수주권을 따낸 한남 3구역과 연계해 타운을 만들겠다는 현대건설의 목표와 한남 뉴타운에 기필코 진입하겠다는 삼성의 의지가 충돌한 결과이기도 한데, 과열 현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주 여태까지 보지 못한 특이한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역기능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속하지 못한 그런 단지들은 소외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격에 파격을 더한 이번 수주전의 결과는 다음 달 18일 나오는데, 다른 정비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지만 작년 같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추위가 덜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밤부터 눈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중서부와 전북에도 밤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 대구는 영하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6도, 대전이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보내드린 뉴스 스타트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